네, 이번 시간은 공기역학적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구성 요소로 인한 힘과 모멘트의 발생, 그리고 힘과 모멘트의 원천인 이 압력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힘과 모멘트의 계산 방법, 압력의 중심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역학적 컴포넌트로서 아래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항공기들이 역사적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날개가 있고 꼬리 날개가 있고 동체가 있고 주로 이제 프로펠러기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었고, 이제 1950년대로 들어오면서 보잉 707처럼 이렇게 큰 대형 민항 항공기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펠러를 쓰는 게 아니고 요 하단에 보이듯이 이렇게 제트 추진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연료 효율을 높이고 장기간 고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약간 치우쳐진 삼각형 후퇴익 날개를 이렇게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세계 대전들을 치르면서 이렇게 전투기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었고, 벨이라든지 락히드 마틴 이런 데서 다양한 형상의 전투기들이 이렇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F-22처럼 삼각형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블렌디드 윙바디, 그래서 동체와 날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형상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특히 고고도 무인기 같이 장기간 채공, 저속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의 형상은 그 용도와 특성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양에 따라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힘, 그리고 회전하는 능력, 모먼트가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공기역학의 주된 관심사고, 그래서 이 형상의 각각의 부분들이 어떠한 힘과 모멘트를 발생시키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기동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공기역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공기역학적 요소를 조금 더 용어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공기역학적 힘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여기에 보다시피 날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윙이라고 하고, 이건 항공기가 뜨는 힘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무게만큼의 양력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넓은 단면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추진력을 넣기 위해서 터빈 엔진을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장착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쪽에 장착하기도 하고, 위치들은 설계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터빈, 제트 추진을 위한 터빈 엔진은 추력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동체, 이걸 칵핏 앞부분을 조종사가 있고 이와 같이 제어 장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칵핏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비행의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하는 조종 칸이 되겠죠. 이 동체를 퓨질라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동체, 말 그대로 동체니까 여기에서 페일로드, 그러니까 물건을 싣는다든지 여객을 수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동체에 여러 가지 날개가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날개에는 또 비행 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슬랫,
플랩, 에얼러런, 스포일러 이와 같은 놈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슬랙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 과정에서 큰 양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슬랫이 전개되고 그로 인해서 큰 양력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랩이 날개의 뒤쪽 부분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착륙 과정에서 전개돼서 큰 양력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착륙 과정에서 항력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항력을 유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이 날개의 뒤쪽 바깥쪽에 에얼러런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얘는 주로 이제 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회전하는 능력을 위로 올리든지 아래로 내리든지 해서 그런 회전력을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날개 위쪽에는 경우에 따라서 스포일러라는 장치가 붙어 있는데, 이건 특히 하강하는 과정에서 또 착륙 과정에서 전개를 해서 큰 항력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력을 미세하게 변경시킨다든지 회전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동체의 후방에는 동체의 회전력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Vertical Stabilizer, 수직 안정판, 그 다음 러더, 엘리베이터, 수평 안정판이라고 부릅니다. Horizontal Stabilizer, Vertical Stabilizer, 또 뒤쪽에 붙어 있는 장치로 러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Horizontal Stabilizer와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피치를 조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체에 기술을 내리거나 기술을 올릴 경우에 얘들을 조정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고정된 형태로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러더는 각도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미세한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직 안정판과 러더는 요 방향, 그러니까 옆으로 회전하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 날개 끝에 윙렛이라는 장치를 둡니다. 얘는 우리가 공기역학 강의 후반부에서 배우겠지만 이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이 윙렛이라는 장치가 일정 정도 억제해 줌으로써 항력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양력이나 항력 또는 추력,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전에 필요한 모멘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조금 더 표현하면 주날개, 엔진, 동체, 플랩, 에얼러런, 승강타, 방향타, 수직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이렇게 부릅니다. 승강타가 엘리베이터가 될 거고 방향타가 러더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날개에 붙어 있는 플랩을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착륙 과정에서 완전히 전개된, 날개 안에 숨어 있다가 완전히 전개되어 있는 형태의 플랩과 에얼러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계적 장치들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필요한 힘과 모멘트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기역학적 요소들, 비행체에 붙어 있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이렇게 각 방향으로 양력, 항력, 그리고 추력입니다. 이 양력과 항력은 특히 동체의 형상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주로 날개의 단면을 익형의 모양인데, 이 익형의 모양에 따라서 양력이 크게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 양력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이 양력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중력으로 인한 이 무게를 극복하기 위함이겠죠. 만약 어떤 항공기가 크루즈를 하고 있다,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양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항할 때 여객이 몇백 명이 탔고 짐의 무게가 얼마일 때 필요한 양력은 그 무게만큼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수직 방향으로 비행 방향으로는 동체 표면에서의 마찰력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서 큰 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항력에 해당되는 추력을 엔진에서 생성해야만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그마 F는 ma, 이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비행기가 순항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고, 이 경우는 주어진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방향으로 보면 이 추력과 항력의 차가, 즉 합력이 될 테고, 이놈이 0이라야 등속도의 순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추력이 좀 더 커진다면 가속하는 상태가 될 테고, 추력이 낮아지면 감속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력과 중력에 대해서도 순항하는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어센드 하고 싶다, 즉 상승 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양력을 조금 증가시키면 되겠죠. 또 하강할 경우에도 양력을 조금 낮추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때 뭐 여러 가지 제어면을 바꾼다든지 동체의 자세각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런 힘의 분포를 우리가 변형시킴으로써 take off, ascend, cruise, descend, landing, 이 비행의 전 과정을 에 필요한 기동, 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리프트를 생성하는 것, 추력을 생성하는 것. 왜냐하면 항공기 형상이 결정되면 드래그를 우리가 직접 제어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필요한 추력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만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항력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비행기가 어떤 경우에 양력과 항력이 달라지는지,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는지, 또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이 공기역학적 힘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만 우리가 안전한 비행 또는 이 비행에 필요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항공기를 제어하겠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역학에서는 주로 양력과 항력, 또 이것의 회전을 포함하는 모멘트,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이 공기역학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추력은 주로 추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나 발생하겠는지는 이제 추진공학 같은 데서 다루게 되고, 이 무게와 관련돼서는 여객이라든지 구조역학 뭐 이런 부분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양력을 얻고, 한편으로 또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항공기를 어떻게 만들겠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한 기본 원리들을 공기역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뭐 한 예로 이 에일러런 이용해서 롤 운동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바라본 모습을 지금 도시한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날개 끝쪽에 있는 이 에일러런을 한쪽에서는 에일러런을 다운하게 되면, 옆에서 본 단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평야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의 흐름을 변경시켜서 위쪽 방향으로
양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에일러런을 업하게 되면 양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힘이 아래쪽으로 생겨서 이제 양력이 감소한다는 것이지, 왼쪽과 오른쪽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일러런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힘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 동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롤 운동이, 즉 동체가 회전하는 롤 운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동체를 회전시키거나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 반시계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에일러런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엘리베이터와 러더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을 올리거나 내리는 기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승강타를 올릴 경우에, 즉 조종사가 승강타를 당기는 경우가 되겠죠. 승강타를 당기게 되면 이 뒤쪽에 꼬리 날개에 붙어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윗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공기의 흐름이 위가 빨라지고 아래가 느려져서 아래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평 꼬리 날개에서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아래 방향 힘이 발생하면 무게 중심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수가 올라가는 기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승강타를 아래로 내릴 경우에는 그 반대의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 수평 꼬리 날개에서 위를 향하는 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무게중심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체는 아래를 향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승강타를 올리고 내리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내려야 내가 필요한 만큼의 기수 올림과 내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역학적 힘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은 어떤 물체의 표면이 있을 때 이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과, 그걸 이제 surface force라고 부릅니다. surface force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중력 같은 것들은 특정한 표면에 작용한다기보다는 물체 전체에 작용하죠. 그래서 그런 힘을 body force라고 부릅니다.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 이런 것들은 물체 전체에 작용하고, 근데 이 공기역학적 힘은 다 surface force에 해당됩니다. 즉 표면력입니다. 그러면 즉 물체 항공기 표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표면에 수직한 것과 표면에 수평한 힘,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힘을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대부분 응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단위 면적당 힘, 그 중에서 어떤 면적이 하단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면적 요소가 dA라고 우리가 작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력이라고 하고, 수평하게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수평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힘은 이 두 가지 힘의 조합으로 나타나겠죠. 이 중에서 이걸 이제 단위 면적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이제 normal stress, 또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단위 면적당 힘을 shear str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힘과 스트레스를 혼동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어떤 멈춰 있는 유체의 경우에 이 수직한 방향의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압력이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비비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두 손바닥을 대고 꾹 눌러봅니다. 이건 뭘 하고 있냐면 면을 기준으로 볼 때 수직력을 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힘을 면적으로, 손바닥의 면적으로 나누면 노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압력이 가해졌을 때 손바닥이 큰 사람과 손바닥이 작은 사람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 자체는 다르겠지만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역학에서는 주로 단위 면적당 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손바닥을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이제 수직 응력이라고 하면 그걸 압력을 가했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 봅니다. 그러면 비비면 그 마찰로 인해서 심지어 뭐 열도 나고 그러죠. 그죠? 추울 때 손바닥 비비는 것처럼. 분명히 열이 나는 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마찰을 일으킨 행위가 되고 이 마찰력을 shear stres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는 그냥 마찰응력, 마찰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손바닥에 힘을 가하는 방법은 꾹 누르는 방법이 있고 비비는 것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항공기 표면에서도 공기의 흐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와 평행하게 작용하는 쉬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압력은 노멀 스트레스로서 단위 면적당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력의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면적 요소를 극한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A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 자체는 실제로 매우 작은 양이기 때문에 보통 킬로파스칼 또는 메가파스칼 이런 단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르는 1기압, 공기의 압력, 대기압은 통상적으로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킬로 파스칼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걸 파스칼로 부르지 않고 1기압 같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단위계로 바라든지 ATM 뭐 등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영미 단위계로 보면 이 PSI 이게 파운드 per square inch의 단위가 됩니다. 이 단위로 바꿔보면 1기압은 대략 14.7 PSI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항공산업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데이터들은 이 영미 단위계를 사용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역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 이런 영미 단위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 프레셔, 응력을 압력과 쉬어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요 물체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이 좌표계를 이제 S라는 단위를 씁니다. 표면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X, Y 좌표계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체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좌표계를 보통 설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수직 방향으로 물체의 표면을 향하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압력은 누른다는 의미에서 물체의 표면을 향하는 것을 플러스로 하고 바깥으로 당기는 힘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하기 나름이겠죠. 또 물체의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shear stress라고 하고 보통 타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총 합력을 resultant force를 R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멘트, 즉 회전력을 M 모멘트로 표현하고 이와 같이 도시를 하게 됩니다. 벡터 표현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힘은 자유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것과 비행체가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그림의 표현 방법은 비행체가 멈춰 있다고 했을 때 앞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그때 어떤 힘이 합력으로서 R 방향으로 발생하고 회전력이 얼만큼 생겼는지 표현하는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과 모멘트에 사용되는 정의들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 방향으로 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비행 방향에 수직하게, 즉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실제 합력은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동체의,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의 축을 기준으로 평행한 힘 또는 축을 기준으로 수직한 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비행 방향과 수직하거나 평행한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양력과 항력은 이 perpendicular to free stream, 그러니까 유동의 방향, 즉 비행의 방향에 수직한 힘의 성분을 리프트라고 하고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평행한 성분을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이 평행한 힘의 성분은 즉 비행체의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는 이걸 저항력, 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준을 동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즉 날개의 시위선을 우리가 C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수직한 힘을 normal force라고 하고 수직력이라고 부르고 평행한 성분을 축력이라고 부릅니다. axial force, normal force, axial force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하는 힘은 합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와 같이 힘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건 정의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동체의 기준, 날개의 경우에는 앞전을 리딩 엣지라고 부르고 뒷전을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에 직선 거리를 시위 길이라고 하고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기준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의 시위선과 바람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요 알파를 angle of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받음각, 뭐 여러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받음각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각도가 되겠죠. 즉 동체가 많이 기울어질수록 이 받음각은 커지게 되겠죠. 받음각의 절대값은 커지게 될 거고, 근데 대부분의 비행체는 너무 높은 받음각에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뭐 5도, 6도 정도. 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양력이나 수직력에 큰 차이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받음각이 커질수록 이 양력과 수직력 간에 이루는 각도가 알파와 같은 각, 즉 받음각과 같은 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가 작은 경우에는 뭐 둘의 큰 값의 차이가 이렇게 없겠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정의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그림이 왼쪽의 그림이고요. 이걸 이제 힘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 동체를 이제 즉 날개를 평행선에 이렇게 놓고 점선으로 표현된 점선으로 놓으면 바람의 방향이 알파만큼 기울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양력이 이 바람의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양력이. 그리고 이 바람의 방향에 평행한 힘을 항력이라고 했고 FD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에 이 표면에 작용하는 모든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이런 압력들과 물체의 표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쉬어 스트레스의 합이 다 양력과 항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평행선에 놓고 생각한 것과 물체의 기준선을 평행선에 놓은 것,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둘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전 벡터의 회전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리고 노멀 폴스와 엑시얼 폴스. 즉 알파에 따라서 벡터의 회전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힘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통은 힘 크기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정한 기준이 되는 양을 가지고 무차원화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dimensionless coefficient, 개수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알겠지만 압력 더하기 동압, 즉 정압과 동압의 합이 일정하다 할 때 그 동압이 이 다이나믹 프레셔입니다. 이놈이 2분의 1 로 V 제곱, 밀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압이 압력을 표현하는, 즉 힘의 발생 원천이 되는 압력과 동치되는 어떤 개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힘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동압의 몇 배,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동압으로 나눈 양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양력 계수, 리프트 코에피션트는 양력을 동압과 면적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동압은 단위 면적당 힘이고, 그래서 면적을 곱하게 되면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양으로 나누면 차원이 없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동압의 몇 배만큼의 힘이 생기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력을 동압으로 나누면 드랙 코에피션트가 되는 것이고요. 수직력, 충력 모두 이렇게 무차원 계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피칭 모멘트나 뭐 롤링 모멘트 같은 어떤 모멘트가 있을 때 이 모멘트도 무차원화할 수 있는데, 모멘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리 곱하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원화하기 위해서는 힘에 해당되는 Q 인피니티, 다이나믹 프레셔 곱하기 면적에다가 어떤 길이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준을 약속하는 거죠. 자, 날개의 경우에 코드의 길이를 우리가 기준선으로 잡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모멘트 코에피션트가 얼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코드 기준으로 이렇게 힘이 환산되어 있구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이 쓰는 양이 이 프레셔 코에피션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압력 계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압력을 직접 표현하는 양이 됩니다. 근데 이 압력은 직접 압력을 기준이 되는 동압, 다이나믹 프레셔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압력과 대기압 간의 차이를 동압으로 나눈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압력 계수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압력이 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 계수가 양수라는 것은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수라는 것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 계수가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물체 표면 입장에서는 누르는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음수라면 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 계수는 실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또 이 쉬어 스트레스를 또 마찬가지로 압력의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쉬어 스트레스 또한 동압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이걸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면 마찰 계수가 되겠죠. 압력 계수, 표면 마찰 계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3차원 단면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2차원 상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2차원 물체의 경우에는 면적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적을 코드 길이 곱하기 폭, 즉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면적이 C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 C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S 대신 C를 넣어줘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인 경우에는 이 대문자를 쓰지 않고 2차원에서의 양력 계수는 소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CL, CD 이런 값들을 쓰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압력과 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이 물체 표면의 요소에 실제로 이 압력과 응력을 가지고 힘을 계산할 방법을 이 슬라이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프레셔는 노멀 스트레스죠. 그래서 프레셔와 쉬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힘을 구한다고 하면 힘의 요소는 압력 곱하기 면적의 요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힘을 구하고 싶으면 힘이라는 것은 어떤 면적에 대해서 이 힘의 요소를 다 더하면 되는 건데, 얘는 압력을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요소 입장에서 보면 힘의 요소라는 것은 어떤 면에 이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면적 요소를 DA라고 생각하면 압력 곱하기 DA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 스트림라인 방향으로 윗면과 아랫면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윗면을 SU, upper
surface라고 해서 SU라고 하고, 이 좌표계를 아랫면을 SL, lower surface로 S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의 방향으로 내가 특정한 아주 작은 요소의 면적 요소는 DSU 이런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에 이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단위 면적당 힘이 압력이고 그 압력을 PU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 위치에 따라 다 다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X축과 면적 요소가 이루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서로 수직하니까 이 각도도 Y축 기준으로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수직력은 Y방향의 힘을 말할 것이고 수평력은 X방향 힘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요소 DS에 작용하는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의 요소 중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첫 번째 힘은 요 요소가 될 겁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압력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체 표면에 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압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Y축 방향에서는 음의 값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고 압력과 면적을 곱한 게 힘의 요소죠. 작은 힘의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Y방향 힘의 요소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쪽 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DSU, 타우U 이 두 개 곱한 게 쉬어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전단력의 크기입니다. 그 요소에 대한. 근데 이 세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회전 방향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즉, 뭔 말이냐면 이 쉬어 스트레스 중에 아래쪽을 향하는 성분은 Y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다 달라지고 그래서 윗면, 아랫면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수직력 중에 윗면에서 생기는 거, 아랫면에서 생기는 거, 또 축방향, X방향 성분은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표면 좌표계를 따라서 리딩 엣지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 즉 좌표계의 이 원점에서부터 이 트레일링 엣지까지 윗면을 따르고 아랫면을 따라서 쭉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그 전체의 합이 수직력이 되고 수축력이 되는 것이겠죠. 계산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모멘트를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이 힘이 이제 이쪽 요소니까 우리가 그 요소를 DN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힘의 요소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요소가 만들어내는 모멘트의 성분은 dm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 dm은 x 곱하기 거리 곱하기 수직이니까요. 그저 x축을 기준으로 dn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항공역학에서는 보통 물체의 시계 방향을, 즉 피치 운동에 대해서, 즉 기술을 내리거나 높이는 운동에서 기술을 높이는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죠? 기술을 높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 DM이 미치는 요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힘이 플러스니까 이건 반시계 방향 요소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직력에 대해서 이 윗면에서 발생한 모멘트는 마이너스 dnu x가 될 테고, 수평력에 y가 곱해진 거는 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수평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죠? 이 요소가 DAU입니다. 그러면 얘의 수직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y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기는 y 곱하기 DAU가 될 겁니다. 근데 얘의 방향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붙겠죠. 이런 형태로 쭉 계산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 힘의 작은 요소들은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대입해 가지고 정의하면 각각의 요소가 만들어내는 피칭 모멘트, 윗면, 아랫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각 요소를 찾았기 때문에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피칭 모멘트는 이 식과 같이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우리가 표면에서 각 지점, 물체가 있을 때 이 각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과 shear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힘과 모멘트를 이와 같은 형태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정의에 따른 것이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유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피칭 모멘트를 생각할 때 이 흐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또는 비행체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립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피칭 모멘트, 즉 회전력을 기수가 올림, 즉 피치가 업 되는 방향, 기수 올림 방향을 파지티브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화하기가 좋죠, 그죠? 개념적으로. 내 기수가 올라가면 파지티브다, 피칭 모멘트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개념적으로 좋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 XY, Z축을 생각하고 모멘트를 정의하는 축과 달리 이 피치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관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힘의 요소를 직접 구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우리가 무차원화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무차원식으로 표현하면 이 압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압력 계수가 되겠죠. 우리가 수직력이 있고 이 수직력은 압력과 면적의 어떤 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직력을 동압으로 나누고 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면적 요소를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압력을 동압 Q 무한대로 나누고 면적 요소를 A로 나누면 두 개가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러면 요 놈은 CN이 될 테고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압력 계수 CP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면적도 자기 면적으로 나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하게 되면 앞에서 정의한 것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코사인 또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면적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체 표면 좌표계로 ds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요소 중에 우리가 압력이 이렇게 있고 압력에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압력에다가 압력에 사인 세타만큼 예를 들어서 곱한 후에 면적의 크기를 곱한 거랑
이 면적의 크기를 이제 S라고 표현하면 여기에다가 ds를 곱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압력 자체에다가 면적 요소에 쌓인 성분을 곱한 거 두 개는 같죠. 그죠? 그럼 이 면적 요소에 쌓인 성분은 dy가 될 테고 이 놈은 dx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dy라는 것은 뭐 dx분의 dy에다가 dx를 곱한 거와 같으니까 이렇게 x 방향으로만, 즉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보면 y의 변화량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이 x 방향 적분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노멀한 성분과 축방향 성분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앞에서 얻은 식과 똑같은 식입니다. 그걸 이렇게 무차원식으로 피칭 모멘트까지 표현을 한 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축력과 수직력을 구했다고 하고, 그럼 뭐 받은 거에 따라서 양력과 항력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했다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힘 요소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힘을 힘과 모멘트를 어디에 표현하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할 때 흔히 쓰는 게 압력의 중심입니다. Center of Pressure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게중심 구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실제로 이런 날개의 단면을 생각할 때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피칭 모멘트를 계산했다. 그럼 이 리딩 엣지에 이 피칭 모멘트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힘은 어디에다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 그림에서처럼 리딩 엣지에다가 이 합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힘은 작용점이 딱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표현했다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양력과 항력 또는 수직력 또는 축력은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뭐 피칭 모멘트까지 같이 생각하기 좀 귀찮으니까 얘를 그러면 이게 상쇄되는 어떤 점, 즉 무게의 중심, 즉 모멘트가 0이 되는 그 지점에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모멘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피칭 모멘트 변환 관계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 모멘트를 계산할 때 얘는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딩 엣지에서의 모멘트에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수직력이 작용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만큼이 어떤 특정한 어떤 A점이라고 하면 뭐 그 점의 모멘트가 되겠죠. 그죠? 이 둘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멘트가 0이 되는 어떤 A점을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럼 이 X의 위치는 뭐 A점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때 얻은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Center of Pressur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의에 따라서 이 피칭 모멘트를 수직력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듯이 뭐 이 유사, 약 이런 값이죠. 그죠?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받은 각이 알파가 매우 작은 값이다. 너무 크지 않은 값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 수직력과 리프트가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코사인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뭐 코사인 1도 이래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피칭 모멘트를 양력으로 나눈 놈은 대략적으로 압력의 중심이 되고,
그 점에다가 내가 힘을 표현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모멘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트를 기호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고, 보통 나중에 알겠지만 이 4분의 쿼터 코드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될 거고, 이 4분의 C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공력 중심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 공력 중심점을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센터 오브 프레셔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과 모멘트 간의 관계, 이런 거는 이제 정력학이나 동력학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일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